2022년 11월 22일 새벽 2시 47분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32층의 거실에서 한 여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제 남편이 당신 아내와 불륜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복수를 위해 당신을 유혹하려 해요. 내일 밤 10시 밤에 오른편으로 와주세요. 발신자의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는 그 번호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번호였다. 그녀의 남편이 자정 무렵에만 통화하던 그 한 사람의 번호였다. 여자의 이름은 한지은이었다. 1985년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고 강남구 청담동의 한 대형 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윤재성, 1982년생, 굴지의 자산운용사 본부장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에 결혼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한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새벽의 한강 위로 한남대교의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발신자는 그녀가 10년 전 인턴 시절에 한번 진료해 준 적이 있는 그 후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한 사람이었다. 새벽 3시 12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오피스 빌딩 50층에서 한 남자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었다. 강혁이었다. 그는 천장을 응시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화면에는 10년 전에 한 환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강혁 탐정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안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한지은 선생님, 탐정님께 의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일 밤 어떤 자리에 나가야 해요.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 주셨으면 해요. 만약 제가 내일 밤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면 강혁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한 선생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리에 가시는 겁니까? 밤의 오른편이라는 곳이에요. 한남동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바예요. 내일 밤 10시 한 남자가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제 남편의 불륜 상대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함께 복수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강혁의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가 형사 시절 16년간 마주해온 모든 사건의 첫 문장이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한 선생님, 그 자리에 나가지 마세요. 내일 오전에 사무소로 와주세요.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네, 탐정님. 감사해요.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날 오전, 한지은은 강혁의 사무소에 오지 않았다. 오전 9시 12분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 강혁 탐정사무소의 묵직한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300평에 달하는 전층이 강혁 한 사람의 사무소였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그 너머로 여의도의 마천루가 늦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이해나는 이미 출근해 있었다. 그녀는 1998년생이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단정히 쓰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중앙의 원형 분석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밥 한 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김을 올리고 있었다. 탐정님, 한지은 선생님 건이지요. 강혁이 들어서기도 전에 이해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애나 씨가 어떻게 알아? 새벽 3시 12분에 한지은 선생님 번호로 탐정님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사무소의 의뢰 접수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었고 통화 시간 4분 47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은 선생님의 배경 조사를 미리 시작해 두었습니다. 강혁이 살짝 웃었다. 그녀는 늘 한 발 빨랐다. 애나 씨, 한지은 선생님은 10년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어. 내가 형사 시절 어떤 사건의 피해자를 응급실에서 만나러 갔을 때 마침 그분이 마취과 당직이었어.
그 인연으로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분이야. 그런데 새벽에 전화를 주셨어. 남편이 불륜이라고. 그리고 그 불륜 상대의 남편이 한 선생님께 함께 복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밤에 오른편이라는 바, 한남동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바예요. 오늘 밤 10시 약속이 있다고요. 이미 그것까지 알고 있었군. 통화 내용은 모르고요. 한지은 선생님의 호적과 직업, 그리고 한지은 선생님 남편 윤재성 씨의 최근 1년 통화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요. 애나 씨, 한지은 선생님께 지금 다시 전화 좀 해줘. 오전에 사무소로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 이애나가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는 가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탐정님, 한지은 선생님 휴대전화가 꺼졌어요. 마지막 발신 위치는 한남동 자택, 오전 7시 42분입니다.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애나 씨, 한지은 선생님 자택으로 가자. 지금 바로. 오전 10시 47분, 강혁과 이애나는 한남동의 그 주상 복합 아파트 32층의 현관 앞에 도착했다. 이애나는 미리 한지은의 비상 연락처를 통해 관리실에 협조 요청을 해두었고, 한 선생님이 의뢰인이라는 점, 그리고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중히 설명한 후 관리인 입회하에 문을 열 수 있는 절차까지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강혁이 먼저 들어섰다. 그는 늘 3단계로 현장을 읽었다. 첫째 있는 것, 둘째 없는 것, 셋째 어색한 것, 있는 것. 거실의 통유리창, 그 너머의 한강, 대리석 바닥, 한쪽 벽면을 차지한 책장, 거실 한복판에 낮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한 잔,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한지은의 휴대전화. 휴대전화의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다. 없는 것, 한지은 본인이 없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벽에 평소 걸려있던 부부의 결혼사진 액자도 사라져 있었다.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다. 어색한 것, 와인잔이 1개였다. 그리고 그 잔에는 입술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다. 와인은 가득 따라져 있었지만 단 한 모금도 마신 흔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마시기 직전에 마시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탐정님 이애나가 거실 한쪽에서 그를 불렀다. 그녀는 한지은의 휴대전화 옆에 떨어진 작은 종이 쪽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종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밤에 오른편으로 갑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부엌의 2번째 서랍을 열어주세요. 한지은, 강혁은 즉시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의 2번째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검은색 외장 하드 디스크 1개와 두꺼운 봉투 1장이 들어있었다. 봉투의 겉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강혁 탐정님께. 강혁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한지은이 직접 손으로 적은 편지 1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강혁 탐정님, 새벽에 전화를 드린 한지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탐정님 사무소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이 편지로 대신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1달 전,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어요. 매일 자정 무렵에 같은 번호로 통화가 이어졌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통화 시간이 매번 1시간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한번 미행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서민영이라는 사람이고 인사동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큐레이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그 큐레이터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은 김도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다고 했어요. 김도윤 씨는 편지에서 자기도 2달 전에 2사람의 관계를 알았다고 했어요. 자기와 제가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그가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남동의 작은 바, 밤의 오른편. 시간은 오늘 밤 10시예요. 탐정님, 저는 사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저를 그 자리로 끌고 가요. 김도윤 씨가 편지의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지은 선생님, 당신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나갈 거예요. 다만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부엌의 두 번째 서랍에 있는 외장 하드를 탐정님께 부탁드려요.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모은 남편의 모든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 그리고 김도윤 씨가 보낸 편지의 사본이 모두 들어 있어요. 탐정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저 누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밝혀주세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한지은 드림. 강혁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의 손이 잠시 떨렸다. 애나 씨, 한지은 선생님은 어제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나 오늘 오전에는 사무소로 오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결심했던 거야. 그저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지. 탐정님, 한지은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밤 10시 약속 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아내야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도윤이라는 사람의 정체부터 확인해야 해. 오후 1시 42분, 두 사람은 합정동 사무소로 돌아왔다. 송태풍 박사가 즉시 외장 하드의 분석에 들어갔다. 그의 옆에서는 조수 나정희가 보조 모니터를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후 2시 12분, 송태풍이 강혁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강 탐정님, 외장 하드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지은 선생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모으신 자료는 매우 치밀합니다. 남편 윤재성 씨의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그리고 서민영 씨의 갤러리에 출입한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2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달 전이라.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도윤 씨가 한지은 선생님께 보낸 편지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글씨체를 분석해보니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라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쓴 듯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나가 끼어들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썼다고요? 네. 글자의 기울기와 회계 압력이 일정 구간마다 바뀝니다. 첫 단락은 한 사람이, 두 번째 단락은 다른 한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첫 사람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강혁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김도윤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이해나가 즉시 자료를 펼쳤다. 탐정님, 김도윤이라는 이름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1981년생, 홍익대학교 시각 디자인학과 졸업,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 그리고 그의 배우자는 서민영 씨가 맞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우보 갤러리의 큐레이터이자 대표예요. 두 사람은 2016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김도윤 씨가 정말로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맞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한지은 선생님의 외장 하드 안에는 김도윤 씨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결과물 몇 점이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지은 선생님께서 김도윤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해 두신 것 같아요. 그 작업 결과물에 포함된 사인의 글씨체와 편지의 글씨체 일부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의 글씨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나 씨, 두 사람이 함께 쓴 편지라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야. 김도윤과 그리고 한 사람 더, 가장 가능성 높은 사람은 서민영 씨예요. 불륜 상대인 서민영이 자기 남편 김도윤과 함께 한지은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는 거지. 그리고 윤재성 씨와의 분류는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짠 무언가일 수도 있어. 이해나는 잠시 침묵했다. 탐정님, 그렇다면 한지은 선생님은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짠 함정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네요. 맞아. 그리고 그 함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밤 10시 전까지 알아내야 해. 오후 3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인사동의 우보 갤러리에 도착했다. 갤러리는 인사동 골목 안쪽의 한 작은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입구의 작은 간판에는 우보라는 두 글자가 차분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성이 두 사람을 맞았다. 키 165 정도,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깊은 눈빛을 가진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서민영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서민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강혁은 그녀의 손끝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긴장이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탐정사무소요? 네, 한지은 선생님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서민영의 손끝이 잠시 굳었다. 모릅니다. 한지은 선생님은 윤재성 씨의 부인이십니다. 서민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온한 표정을 회복했다. 그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어요. 윤 본부장님께서 가끔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나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오늘 한지은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김도윤 씨, 즉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요? 서민영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남편은 오늘 새벽에 작업실로 갔어요. 마감이 있다고 했어요. 작업실은 양평에 있어요. 며칠 동안 거기에서 머물 거예요. 양평 작업실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탐정님,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가요? 만약 정식 수사가 아니라면 저는 사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의무가 없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서민영 씨, 한지은 선생님이 오늘 새벽 3시에 우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닿지 않으세요. 한지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나가실 예정이었어요. 그 자리에 대해서 서민영 씨께서도 아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여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밤에 오른편이라는 바, 한남동의 작은 바예요. 오늘 밤 10시 약속이 있으세요. 서민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곳을 모릅니다. 강혁은 그녀의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형사 시절 16년간 그가 마주해온 수많은 미소 중에서 그 미소가 어떤 종류의 미소인지를 그는 즉시 알아보았다. 서민영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양평 작업실의 정확한 주소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김도윤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시간이 언제인지만 알려주세요. 어제 저녁 7시 42분이에요. 잠깐 통화했어요. 마감 잘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강혁은 정중히 인사하고 갤러리를 나섰다. 이해나가 그의 옆에서 함께 걸었다. 탐정님,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맞아. 그러나 한 가지는 진실일지도 몰라. 김도윤 씨가 양평에 있다는 것 확인해 볼까요? 애나 씨, 김도윤 씨의 차량 위치 추적은 어렵겠지만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형 강민혁 형을 통해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부탁해. 이미 형님께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해나는 늘 한 발 빨랐다. 오후 5시 42분 강민혁 부장검사로부터 회신이 왔다. 김도윤의 신용카드는 지난 4일 동안 사용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는 지난 4일간 양평 외곽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즉시 양평으로 출발했다. 저녁 7시 12분 두 사람은 양평 외곽의 작업실 앞에 도착했다. 사무소의 무인 승용차가 마지막 코너를 매끄럽게 돌아 멈춰섰다. 단층의 작은 목조 건물이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혁이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애나 씨, 뒤로 돌아가. 이애나가 즉시 작업실의 뒷문 쪽으로 움직였다. 강혁은 정면의 창문을 살폈다. 창문 옆 화단의 흙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가 최근에 그곳을 밟고 지나갔다. 뒤편에서 이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정님, 뒷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실 내부는 어두웠다. 한쪽 벽면에는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강혁이 천천히 다가갔다. 침대 위에 김도윤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미약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 있었다. 애나 씨, 구급차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이애나가 즉시 김도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탐정님, 진정제로 보이는 약물 과다 복용의 징후가 있어요. 위에 무언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침대 옆 작은 협탁에 무언가가 있어요. 협탁 위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약병 하나가 비어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 이제 나는 안 갈 거야. 너 혼자 가. 강혁은 그 쪽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애나 씨, 이건 김도윤 씨가 직접 쓴 거야. 그는 처음에 함께 가기로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그만두려 했어.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막으려 했어. 누군가가 막으려 했다는 건 이 약병 봐. 라벨이 없어. 그리고 약을 자기 입으로 삼킨 흔적이라면 약병이 침대에서 한참 떨어진 협탁에 가지런히 놓여 있을 리가 없어. 누군가가 그에게 약을 먹이고 약병을 정리한 거야. 그러면 서민영 씨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다만 김도윤 씨를 깨워야 해. 그가 의식을 회복하면 진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도윤은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었다. 위세척이 진행되었고 약물의 양이 치명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는 곧 의식을 회복할 것이었다. 저녁 8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차에 올랐다. 한남동의 밤의 오른편까지는 1시간 17분이 남아 있었다. 오후 8시 52분 차 안에서 이해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무소의 송태풍 박사였다. 강 탐정님, 외장 하드에 저장된 편지의 사본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편지의 마지막 단락 한지은 선생님, 당신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라고 적힌 부분, 그 글씨체는 김도윤 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락은 김도윤 씨의 글씨체가 맞습니다. 즉, 김도윤 씨는 처음에 한지은 선생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그 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지? 외장 하드의 다른 폴더에서 김도윤 씨가 처음에 작성하다 만 편지의 초고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한지은 선생님께서 그 초고를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초고에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읽어줘. 초고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습니다. 한지은 선생님, 만약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부디 저를 만나러 오지 마세요. 제 아내 서민영은 윤 본부장님과의 관계를 이용해 두 사람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험금이 목적이에요. 윤 본부장님께도 알리지 마세요. 그분이 알면 제 아내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끝낼 거예요.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탐정님, 김도윤 씨는 처음부터 한지은 선생님께 경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수정되어 한지은 선생님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 수정을 한 사람은 김도윤 씨의 작업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김도윤 씨의 글씨체를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답은 한 사람이지. 서민영 씨, 맞아. 서민영 씨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계했어. 윤재성 씨와의 관계도, 김도윤 씨와 한지은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도. 그리고 한지은 선생님께서 윤재성 씨의 보험금 수익자라는 점, 그리고 김도윤 씨가 서민영 씨의 보험금 수익자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두 사람을 사라지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오늘 밤 10시, 밤의 오른편에서 한지은 선생님과 윤재성 씨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서민영 씨의 목표예요? 아니야, 애나 씨. 잘 생각해봐. 만약 한지은 선생님이 그곳에 가시면 누가 거기 있을 것 같아? 이해나는 잠시 생각했다. 윤재성 씨예요. 맞아. 서민영 씨는 처음부터 한지은 선생님께 김도윤 씨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한지은 선생님이 윤재성 씨가 아닌 다른 남자와 그곳에 나타나도록 유도했어. 그리고 동시에 윤재성 씨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그곳에 나타나도록 유도했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 다음 무엇인가가 벌어지도록 한 거야.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지 못하면 서민영 씨에게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분리될 명분이 생기고 동시에 한 사람의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지. 잔인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 김도윤 씨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적었어.
즉, 김도윤 씨는 자기 아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직접 막는 대신 한지은 선생님께만 경고를 하려고 했어. 자기 아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한지은 선생님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막으려 한 거지. 그러나 서민영 씨가 그 편지를 가로채서 수정했고 김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말리려 하자 약물을 먹였어. 이해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탐정님, 지금 시각 8시 57분이에요. 밤에 오른편까지 48분 남았어요. 애나 씨, 형한테 연락해. 그리고 한남경찰서에도 협조 요청. 지금 즉시 한남동으로 가야 해. 밤 9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한남동 골목 안쪽의 밤에 오른편 앞에 도착했다. 반은 한 작은 빌라의 지하 1층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다. 입구에는 검은색의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간판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바의 영업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다. 강민혁 부장검사가 보낸 한남경찰서 강력 1팀의 형사 4명이 골목의 양쪽 끝에 배치되어 있었다.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바의 입구 옆 작은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는 입구가 정확히 보였다. 밤 9시 52분 한 사람이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한지은이었다. 그녀는 바의 입구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호했다. 탐정님, 한지은 선생님이세요. 애나 씨, 따라가. 이애나가 즉시 한지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한지은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한지은 선생님, 한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어렸다. 이애나 연구원님, 한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함정이에요. 김도윤 씨가 보내드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서민영 씨가 수정한 것이에요. 한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면 김도윤 씨는요? 양평의 작업실에서 약물 과다 복용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살아계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한 선생님께 경고를 하려고 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한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러면 아내는 윤재성 씨가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영 씨가 한 선생님과 윤재성 씨가 그 자리에서 서로 마주하게 유도한 거예요. 그 순간이었다. 바의 입구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윤재성이었다. 그는 한지은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이해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윤재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이분은 누구야? 한지은이 천천히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에 있어? 윤재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종이는 한지은이 받은 편지와 매우 비슷한 형태였지만 내용이 달랐다. 그 종이는 한지은의 이름으로, 그러나 한지은이 쓰지 않은 글씨로 윤재성에게 보낸 가짜 편지였다. 당신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잖아. 오늘 밤 10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고. 나는 그 편지를 쓰지 않았어. 윤재성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러면 그때 강혁이 골목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밤 9시 57분 골목의 반대편 끝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서민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 눈빛과 달랐다. 무엇인가가 끊어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강혁 탐정님, 서민영이 강혁을 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알았어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네요. 서민영 씨, 그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서민영이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작은 약병 1개와 작은 칼 1자루였다. 그녀는 약병을 먼저 자기 입에 가져갔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입에 닿기 직전 강혁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민영 씨, 김도윤 씨는 살아있어요. 서민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뭐라고요? 양평 작업실에서 발견했어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기 아내를 살려달라고. 자기 아내가 더 이상 손에 무엇을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서민영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약병이 골목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저는 그 사람만은, 정말 그 사람만은 다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윤재성 씨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도 무너지면서요.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나 제가 한 일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민영의 어깨가 떨렸다. 강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서민영 씨 같이 가시지요. 밤 10시 12분 서민영은 한남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그녀가 모은 모든 자료, 윤재성과의 통화 기록, 한지은 선생님께 보낸 편지의 수정 흔적, 양평 작업실의 약물에 대한 정황 증거가 모두 정리되었다. 김도윤은 그날 밤 의식을 회복했고 한지은은 그의 병실로 직접 찾아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재성은 그날 밤 한지은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한지은은 그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을 천천히 지나 한남동의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새벽 2시 47분 한지은은 한강변의 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혁이 그녀의 옆에 천천히 앉았다. 이해나는 두 사람의 뒤편에 조용히 서서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을 들고 있었다. 한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탐정님. 새벽 3시 12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무소에 오실 생각이 없으셨다는 걸. 그저 한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으셨다는 걸. 한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탐정님께서 그것을 알아봐 주시리라 믿었어요. 왜 저에게 알리셨어요? 10년 전에 한 번 만난 그저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이었는데요. 10년 전에 응급실에서 탐정님을 처음 뵀을 때 탐정님은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이 한참을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한 하룻밤이 무너지려 할 때 저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한 선생님, 이번 사건이 끝났어요. 그러나 한 선생님의 진짜 시간은 이제부터예요. 네, 알아요. 한지은은 한강 위로 떠오르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환자들만 보면서 살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잘하실 거예요. 새벽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쳤다. 이해나가 두 사람에게 보리차를 건넸다. 한지은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다. 2022년 11월 23일 오전 7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합정동 사무소의 옥상에 올라갔다. 헬리포트의 콘크리트 바닥에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렸다. 한강 너머로 도시의 윤곽이 천천히 또렷해지고 있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나는 한 가지를 다시 배웠어. 무엇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늘 사랑에서 시작돼. 그런데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야. 김도윤 씨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멈추려 했고 결국 한 선생님과 자기 아내를 모두 살린 셈이지. 이해나는 안경 너머로 강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탐정님, 저도 한 가지 배웠어요. 무엇을? 탐정님이 옆에 계시면 저는 어떤 새벽도 두렵지 않다는 걸요. 이해나는 그 말을 하고 살짝 안경을 고쳤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보았고 보고도 모르는 척했다. 두 사람 사이의 그 거리감이 어쩌면 가장 오래가는 종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강혁은 알고 있었다. 오전 8시 12분 사무소의 유리문이 열렸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두 사람을 맞았다. 송태풍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탐정님, 새 의뢰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강릉입니다.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매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올해로 5번째라고요.
이에나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KTX 표 2장, 오후 1시 출발로 예매할까요? 애나 씨, 부탁해.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늦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의 옆에 이에나가 서 있는 한, 그는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었다. 한남동의 그 작은 바, 밤의 오른편은 그날 이후 한동안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바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단 한 사람, 한지은만이 가끔 그 골목의 입구를 지나며 잠시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골목은 한 시절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의 자리가 되었다.